안녕하세요. 지방의 작은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저는 대학 졸업 후 여러 직장을 바꿔가며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불평이 많았지만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무려 3군데의 회사를 옮겨 다니며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자주 바꾸다 보니 점점 새로운 곳에 취업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무명 대학을 졸업한 후 겨우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그곳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회사는 사장님의 친인척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외로운 막내 사원으로서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사장님과 그 친척들은 제가 막내라는 이유로 심부름을 시키고 본인들의 일을 떠넘기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대기업에서 임원을 지내셨던 50대 초반의 분이셨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독립해 이 회사를 설립하셨습니다. 사모님은 40대 중반이셨지만 성형의 도움을 받아 겉모습은 30대 중반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재무와 격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나머지 사무실 직원들은 모두 사장님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사촌 동생은 부장, 5촌 정도 되는 동생들은 차장을 달고 있었으며 그들 사이에서 저 혼자만 사원이었습니다. 제 업무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자료 정리, 어떤 날은 외근 업무까지 떠맡았고 일이 많을 때는 공장에까지 가서 물건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셨고 친척들은 저를 마치 심부름꾼처럼 부려먹는 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사모님은 이사라는 직함을 내세워 저를 여기저기 심부름꾼으로 부리셨고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제 일과는 사모님의 개인적인 부탁들로 시작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점심시간에도 그녀의 개인 물품을 찾아오거나 외출할 때 동행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형식적으로는 평온했지만 모두가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저 혼자만 외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장님의 친척들끼리는 일에 대한 논의보다는 사적인 대화를 더 많이 나누는 듯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색한 미소만 짓고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가끔 친척들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면 그 화살은 언제나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막내니까 참아라. 너는 아직 배우는 단계니까 모든 일을 다 해봐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죠. 저로서는 어떻게든 버텨내야 했습니다. 사무실을 제외한 현장에는 약 10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그중 3명은 외국인 근로자였고 나머지 7명은 연세가 있는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 역시 저를 만만하게 보고 자신의 일을 떠넘기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외국인 직원들은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 서로 간의 대화가 어려웠지만 현장 내의 작업 분위기는 그들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끔 현장으로 가면 이곳저곳에서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도와줘 라는 요청들이 이어졌고 결국 저는 현장에서도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부당하다는 걸 알지만 저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지방에 참 많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제가 그전에 다니던 회사들도 거의 모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끼리 모든 것을 결정하며 운영하는 방식이었죠. 문제는 이런 구조에서는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특히 사장의 가족들은 일보다는 시간을 때우는 것이 일상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회사의 매출 대부분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작업자들이 만들어내는데 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가족들은 매번 작업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 독촉할 뿐이었죠. 그들은 회사 운영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보였고 오히려 사장의 감시자가 되어 회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는 매일같이 눈치와 피로감을 느끼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일반 직원으로서 가족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그들이 내린 결정에 불만을 품지 않고 묵묵히 따라야 했죠. 말 그대로 상하관계보다는 가족 중심의 위계질서가 사내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그저 주변부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풍이 북상하던 날이었습니다. 사장님이 해외 출장을 나가셨던 상황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성태야, 오늘 내가 좀 수고해 주어야겠다. 우리 장인어른이 위독하신데 내가 윤희사를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가 줄 수 있겠니? 사장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윤희사는 사장님의 아내였고 솔직히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었는데 미쳤다고 태풍이 오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제가 잠시 망설이자 사장님은 설득을 시작하셨습니다. 성태야, 너 입사한 지 벌써 8개월이 다 되어 가는구나. 너 고생하는 거 알아. 이번 일만 도와주면 내가 너 월급도 올려주고 대리 승진도 시켜줄 테니까 부탁 좀 하자. 사장님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경력도 쌓고 돈도 더 벌어야 했기 때문에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대답하고 저는 사모님을 모시고 200km 넘게 떨어진 사모님의 고향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출발한 시간은 오후 3시쯤이었는데 태풍 때문인지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마치 저녁 7시가 넘은 것 같았습니다. 비가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저는 사모님의 차를 운전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사모님이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으셨습니다. 평소에는 업무를 보러 가는 길에도 언제나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만 보시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장인 어른의 위독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셨고 저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길은 험난했고 태풍은 점점 더 강하게 몰아쳤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니 차는 많지 않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는 속도를 낼 수 없었습니다. 강풍과 폭우 때문에 차 앞 5m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조심스럽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죠. 사모님의 마음은 급하셨겠지만 날씨가 너무 위험해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긴장한 듯 앞을 주시하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평소 사모님은 저와 큰 대화 없이 업무만 지시하곤 했기 때문에 차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에만 집중하며 1시간 정도 달렸습니다. 그런데 50km도 채 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속도를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성태씨,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위험해 보여요. 그리고 오늘 고생 많네요. 사모님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아, 예. 괜찮습니다. 사모님 안심하세요. 조심해서 운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저는 다시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할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태풍은 점점 더 강해졌고 차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사모님의 차는 대형 세단이라 차체가 무거웠고 그 덕분에 흔들림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또 이번 태풍이 강력한 태풍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가던 차들이 피상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사모님의 말을 듣고 속도를 이미 줄인 상태여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그리 많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다행히 앞차와 충돌하지 않고 간신히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상 깜빡이를 켜 뒤따라오는 차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앞쪽에는 터널이 희미하게 보였고
그 앞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엉켜 있었습니다.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은 그것을 보자마자 아 하고 비명을 질렀고 저 역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저는 차를 갓길로 옮겼습니다. 예전에 TV에서 이런 날씨에는 갓길로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정보를 본 기억이 떠올라 본능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차를 갓길로 옮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바로 뒤차까지 연쇄 추돌 사고에 휘말린 것입니다. 저와 사모님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서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태 씨 덕분에 큰 사고를 면했네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사모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을 다스리며 사모님 빨리 119에 신고해야 해요. 앞뒤로 사고가 크게 나서 사람들이 다쳤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신고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사모님의 얼굴에는 이미 두려움이 가득했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성태 씨, 우리 지금 어떻게 해요? 이대로 있으면 안전한가요? 그녀는 이 상황에서 저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사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말했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괜찮습니다. 아직 위험하긴 하지만 지금 이 자리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뒤에 있는 차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 도로가 뚫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모님은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어 어디론가 연락을 시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우리의 위치가 깊은 산속의 터널 앞이었기에 휴대폰 신호가 약해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저 역시 휴대폰을 확인해 보았지만 인터넷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추돌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침묵 속에서 긴장이 풀리자 저는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사모님 쪽을 바라보았는데 사모님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사모님을 보자 사모님은 깜짝 놀라며 태연한 척했지만 저는 뭔가 불편해 보이는 사모님의 모습에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난감해할까봐 모른 척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사모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성태씨, 나 좀 도와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눈을 뜨고 사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은 뭔가 불편하고 힘든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성태씨, 어떡하죠? 지금 너무 참기 힘들어요. 저는 사모님의 표정에서 대충 알아차렸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화장실 가고 싶으신가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큰일인가요? 아니면 작은 일인가요?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작은 목소리로 작은 거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혼자라면 그냥 문을 열고 해결하면 되겠지만 사모님은 여성이라 그럴 수 없었죠. 저는 차 안에서 물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나 살펴보았지만 입구가 작은 생수병밖에 없었습니다. 이걸로는 여성이 해결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생수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걸로 뒷좌석에서 해결할 수 없으실까요? 사실 저는 순간 무언가 나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은 생수병을 보더니 싫어요. 여기다 어떻게 해결해요? 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머쓱해지면서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에 차량 안팎을 둘러보았습니다. 차량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갓길에는 사고가 난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있던 우산을 발견하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사모님,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조수석과 뒷좌석 문을 열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릴 수 있으니 그 사이에서 우산을 쓰고 해결하시면 어떨까요? 사모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머리를 끄덕이며 성태씨 그럼 눈 감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최대한 사모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쓰고 조수석 문을 열고 급하게 내렸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우산을 쓰고 서 있는 모습이 어색했지만 사모님은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며 고개를 돌려 사생활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모님이 저를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태씨 잠시만요. 비와 바람이 너무 심해서 우산이 자꾸 흔들려서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조수석으로 건너가 우산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우산을 잡고 있겠습니다. 사모님 해결하십시오. 그때 저는 사모님이 망설일 줄 알았는데 사모님은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저의 말이 끝나자 바로 바지를 내리고 앉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을 새도 없었고 사모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앉는 바람에 비가 사모님의 엉덩이를 적셨고 저는 급히 우산의 높이를 내렸습니다. 그때 싸하는 급한 물줄기 소리가 아주 세게 났고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사모님은 불편한 자세로 바지를 다시 입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고 사모님은 당황한 듯 우산을 빼앗듯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난감한 표정으로 그 시선을 피하며 운전석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사모님은 뒷좌석 문을 닫고 조수석에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그때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성태씨, 오늘 본 건 다 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알겠죠? 사모님의 얼굴은 여전히 붉어져 있었고 비가 쏟아지는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진 않았지만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모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로 이런 상황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차 안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차 안은 그 소음마저도 깨지 못할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성태씨, 이런 환경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무섭네요. 아무 말이라도 좀 해줘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모님은 저보다 20살이나 많은 사장님의 아내였고 평소에는 서로 업무적인 대화 외에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색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사실 저는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항상 어릴 적 생각이 나곤 합니다. 어릴 때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이면 집에서 가족들이랑 모여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서 좋았던 기억이 많이 남아있네요. 그녀는 제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이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성태씨. 저도 어릴 적엔 비 오는 날이면 엄마랑 함께 창가에 앉아서 빗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비록 어색했던 대화의 시작이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고 어색했던 순간들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사모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사모님은 점점 사무실 직원들과 회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은 생각보다 사무실 직원들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사촌 동생인 김 부장이 사장님이 내려가라고 했던 일을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김 부장에게 나랑 같이 고향에 내려가라고 했는데 김 부장은 일이 바빠서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핑계를 댔어요. 그런데 다들 알잖아요. 사실은 그냥 가기 싫어서 그런 거라는 걸. 나머지 2명의 친척도 비슷한 핑계를 대며 못 간다고 했고 결국 나 혼자 갈 수 없어서 성태 씨가 생각났어요. 그녀의 말 속에서 서운함과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씁쓸한 감정을 느꼈지만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모님도 저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정작 그 사실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모님이 회사 내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듣기만 했죠. 괜히 맞장구를 쳤다가 사장님 귀에 들어가면 제가 곤란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저는 그 친척 3명에게 눈밖에 나는 일이 될 테니까요. 그들은 평소에도 저를 불편하게 만들 기회만 노리고 있었으니 더 이상 적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분 넘게 그녀의 하소연을 듣고 있자니 점점 더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모님의 이야기는 점차 반복되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리지 않으면 이 분위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화의 흐름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모님, 그렇다면 회사 얘기 말고 최근에 즐거운 일은 없으셨나요? 태풍이 지나가면 날씨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때 가고 싶은 곳이라도 있으신가요? 사모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즐거운 일이 별로 없네요. 성태 씨는 어때요? 퇴근 후나 주말에 어디 놀러 다니나요? 대화 주제가 바뀌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러워졌고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덕분에 저와 사모님은 단순히 사모님과 직원의 관계를 넘어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 도로에는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그리고 레카차가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정리되었고 부상자들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으며 사고 차량들은 레카에 의해 견인되었습니다. 마침내 교통이 정상화되었고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한시름 놓은 듯 말했습니다. 성태씨, 이제 다시 출발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다행히 큰일은 없었네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 안심이 됩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도로 상황이 다시 안정되자 우리는 차를 몰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다녀왔고 사모님은 간단하게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사모님과 저는 그곳에서 간단하게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다시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성태씨, 덕분에 오늘 고향에 내려갈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지네요. 아닙니다, 사모님. 저도 오랜만에 긴장을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병원에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짧은 휴식을 마치고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반이 더 지나고 마침내 사모님 부친이 입원해 계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사모님은 황급히 병원으로 들어갔고 저는 차를 주차한 후 천천히 사모님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사모님을 보았을 때 사모님의 얼굴은 긴장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부친의 마지막 순간을 가까스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부친의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고
태풍이 지나간 뒤 사장님도 해외에서 급히 귀국하여 병원으로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이 오시면 저는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또 다른 부탁을 하셨습니다. 성태야, 이번에 고생 많았지?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 그런데 이번 장례 절차에도 아직 손이 좀 더 필요하겠어.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겠나? 네, 물론입니다, 사장님. 사장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고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을 이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말씀하셨지만 사장님의 진짜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저를 끝까지 부려먹을 생각이셨죠. 휴식은커녕 장례 준비의 많은 부분을 제가 도맡게 되었고 사장님은 여전히 저에게 더 많은 일을 요구하셨습니다. 성태야, 조문객 안내 좀 부탁해. 그리고 장례식 후에 차편도 좀 정리해주면 고맙겠어. 저는 이미 지쳐 있었지만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장례 절차를 모두 도우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사모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성태씨, 정말 고마워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집에 가서 3일 동안 푹 쉬세요. 제가 사장님께 잘 말해둘 테니까 걱정 말고 쉬세요. 그러면서 그녀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렇게까지 부려먹을 줄은 몰랐죠. 사장님과 사모님은 아직 처리할 일이 남았다며 저더러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성태씨, 이제 집에 가도 돼요. 나머지 일은 우리가 처리할게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저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빠르게 짐을 챙겨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야 봉투를 꺼내 확인해 보니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 동안의 휴식 동안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돈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그저 사장님과 사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저 자신이 괴로웠습니다. 일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사장님이 돈도 올려주고 대리도 달아주겠다는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현실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된 기분이 들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직장에 나가기로 결심한 후 저는 친구를 만나 이틀 동안 정신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었으니까요. 쉬는 날이 지나고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출근했습니다. 사장의 친척들은 여전히 저를 부려먹으려 했지만 그날부터 사모님이 제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은 그들에게 불만이 가득한 듯 그들이 저를 부려먹으려 하면 사모님은 그들을 타박하며 저에게 더 나은 일을 시키셨습니다. 성태씨, 여기 일은 김 부장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세요. 성태씨는 밖에서 일 좀 봐주세요. 저한테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모님은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대부분 사모님이 시키는 업무였고 대부분 밖에서 처리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 덕분에 제 일은 훨씬 가벼워졌고 회사에서의 업무 방향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사장님도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진급도 해주고 월급도 올려주셨죠. 그들도 눈치를 챘는지 저를 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회사 다니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근한 지 2주 정도 되었을 때 저녁 7시쯤 자취하고 있는 원룸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고 전화기를 확인하니 사모님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시간에 사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성태씨, 뭐예요? 저는 살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지금 막 집에 와서 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자연스럽게 이어서 물으셨습니다. 저녁은 먹었어요? 그때 저는 귀찮아서 그냥 라면을 끓여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아직이요.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라면 말고 저랑 같이 식사해요. 어디에 있어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사모님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20분 후 사모님이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오셨고 저는 길목에서 그녀의 차에 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약간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차를 타고 가면서 사모님을 자세히 보니 그녀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40대 중반이지만 강남 유명 성형외과를 자주 가는 관계로 얼굴만 봤을 때 30대 중반 정도로 보일 정도였고 게다가 와인색으로 염색하고 웨이브 헤어스타일로 그녀의 성숙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죠. 상체는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볼륨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아래에는 짧은 치마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속옷이 보일 듯 말 듯하였습니다. 솔직히 그 나이에 짧은 치마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감이 있어 보였고 저는 그 자신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차를 운전하며 저에게 말을 걸었지만 제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성태씨, 무슨 생각해요? 저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사모님은 가볍게 웃으셨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저녁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차를 주차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의 불안함을 잠시 접어두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 순간 사모님과 나란히 걷는 상황에서 그녀와 저의 키 차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키는 160cm 정도로 보였고 깔끔하고 매력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사모님은 메뉴판을 넘기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성태씨, 뭐 먹고 싶어요?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저는 메뉴판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저렴한 메뉴를 시키려 했지만 사모님은 저 대신 이것저것 더 많이 시키셨습니다. 사모님, 너무 많이 시키시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먹어요. 그렇게 우리의 식사는 약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음식의 맛은 정말 훌륭했고 저는 이런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어보았습니다. 속으로 돈이 좋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사모님은 차로 저를 다시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차 안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즐거운 저녁이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고맙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사모님.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그날 일어난 일을 곱씹으며 도대체 왜 사모님이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까? 그리고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연애를 하지 못했던 저는 오늘 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제 예상은 틀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사모님과 뭔가 더 발전될 수 있다면 저는 그에 대해 거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차피 남자로서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을 때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혹시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닐까? 비록 사모님과는 단지 식사만 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은 설명하기도 쉽지 않죠. 사장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사장님은 평소처럼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고 그의 웃음소리 덕분에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사모님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일이 이렇게 끝난 줄 알았고 사실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그저 일상 속의 작은 에피소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일이 더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사모님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그날 일 보러 나가셔서 회사에 없었습니다. 성태 씨, 뭐 하고 있어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사모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사모님은 아무 일 없으면 전화하면 안 돼요? 그냥 성태 씨랑 얘기하고 싶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요, 물론 괜찮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성태 씨, 수영할 줄 알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 알아요. 어릴 때 매일 강에서 수영하고 놀았어요. 사모님은 퇴근 후에 내가 데리러 갈게요. 우리 저녁에 같이 수영하러 가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수영복을 안 챙겨왔는데요. 라고 말하자 사모님은 그건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다 준비할게요. 퇴근 후에 데리러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저녁에 사모님과 수영하러 갈 생각만 했습니다. 사모님이 수영복을 입으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녀의 몸매가 워낙 좋다 보니 상상만으로도 긴장되었습니다. 혹시 수영복을 입은 모습을 보면 코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5시가 되자 사모님의 전화가 정확히 울렸습니다. 성태씨, 정류장에서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그 정류장은 회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정류장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고 곧 사모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차에 탔는데 사모님은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모님이 초미니 스커트를 참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몸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묘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사모님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녀는 차를 몰고 한 고급 호텔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차를 하고 그녀를 따라 호텔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모두 여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사모님은 한 쇼핑 가방을 저에게 건네셨는데 그 안에는 고가의 남성 수영복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쇼핑을 하고 놀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심지어 수영까지 할 시간이 있는 사람들 말이죠. 사모님의 수영복은 비키니는 아니었지만 꽤나 과감한 컨셉이었습니다.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몸매를 그대로 드러냈고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같다는 것을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지금까지 사장이 저에게 한 행동들을 생각하니 죄책감이 없어졌습니다. 사모님은 먼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입수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었죠. 물가에서 사모님이 저를 바라볼 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도 대충 몸을 풀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영을 하면서 사모님이 수영을 꽤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에서 놀며 자연스럽게 배운 터라 실력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사모님이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본인의 몸을 저에게 스쳤고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속에서 사모님의 손을 잡았는데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점차 마음을 놓았고 물속에서 장난을 치며 서로의 몸이 닿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속에 있으면 마음도 몸도 열리게 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늘 밤 사모님과 함께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었고 우리는 물속에서 2시간 정도 놀았습니다. 이제 조금 지치기도 하고 무엇보다 배가 고팠습니다. 사모님이 성태씨, 나가서 뭘 좀 먹을까요? 라고 물었고 우리는 수영장을 나와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물놀이를 하며 지친 탓에 식사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제 식욕도 평소보다 훨씬 좋았고 사모님도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식당의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보며 음식을 먹었고 사모님은 와인을 마시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와인 때문인지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모습은 더욱 아름답고 여성스러웠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잔잔한 색소폰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분위기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돈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여유롭고 행복한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문득 저도 언젠가는 꼭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모님과 함께 와인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면 얼굴이 창백해지는 편이라 사람들이 제가 술을 잘 마신다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합니다. 얼굴이 창백해질 때쯤 사모님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프런트 데스크에 가서 방을 잡기로 했고 저는 사모님이 꽤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모님은 지갑을 꺼내 제게 건네며 여기 할인카드도 있어요. 성태씨 가서 계산해줘요. 라고 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사모님은 원래 이런 일은 남자가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사모님이 정말로 정신이 맑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술에 취해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착각이었죠. 제가 방을 잡고 계산을 마친 후 지갑과 카드를 사모님에게 돌려주고 우리는 4층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정신은 맑았고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제 감정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모님은 난 샤워 좀 할게요. 라고 말하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모님이 욕실로 들어간 동안 저는 침대에 앉아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내어주어도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 순간 사장님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우 같은 사장이 만약 이 일을 알게 된다면 화가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며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벌써 욕실에서 나왔고 저는 벌써 다 씻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나름 차분하게 들렸지만 사실 전부 가식이었고 술의 영향도 조금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가서 씻고 와요. 라고 말하며 방 안에 TV를 켰습니다. 저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따뜻한 물이 몸을 적시자 술기운이 조금씩 가시며 몸이 조금씩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약간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삼각 팬티를 입고 샤워실에서 나올 때 사모님은 TV 화면에서 시선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수영장에서 우리가 마주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었기에 저는 조금 긴장되었지만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침착하게 마치 경험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모님은 저를 자신에게 다가오라 하셨고 제가 침대에 앉아 사모님은 몸을 제게 기댔고 그녀의 풍만한 몸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에 저는 순식간에 몰입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그녀를 감싸 안고 키스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한 몸이 되었고 서로를 탐닉하며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1시간 뒤 우리는 지친 몸을 서로 기대고 서로의 온도를 느끼며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녀와 사장님이 겉으로는 매우 사랑하는 부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속사정이 있었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아주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서로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이였던 겁니다. 저는 사모님에게 사실 사장님도 나쁜 분은 아니잖아요. 돈도 잘 버시고요. 두 분이 정말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진지하게 대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제 자신이 위선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의 아내와 이런 관계를 맺은 뒤 이제 와서 그들에게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위선의 극치였으니까요. 저는 겉으로는 바른 말을 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사모님은 사람은 말이야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죠. 그런데 돈을 좀 벌고 나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돈이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건 돈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저는 부모님이 어렵게 대학까지 보내주셨는데 보답해드리고 싶어도 힘이 없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얼굴에 드리운 쓸쓸한 표정을 보았고 사모님은 저에게 충격적인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모님의 부친이 위독한 날 사장님이 해외로 출장을 가셨는데 저는 그저 회사 일을 위해서 간 줄 알았죠. 사실은 그날 사장님은 애인을 데리고 필리핀에 골프를 치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고객사의 바이오를 만나서 같이 쳤지만요. 사모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장님의 외도 사실을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그녀를 많이 도와주었고 그녀가 저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처음으로 저와 밥 먹자고 한 날도 사장님이 회사에 오시지 않았는데 역시 그 애인과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사모님은 맞바람을 치려고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날에 저를 데리고 나가서는 망설이게 되었고 그냥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사장님이 또 애인을 만나러 회사 밖으로 나갔을 때 사모님은 뒤따라 나갔고 사장님과 애인이 차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약간 화가 났습니다. 그녀를 밀치며 사모님, 그럼 저를 이용해서 사장님에게 복수하려는 것이었나요? 라고 물었죠. 이때는 사모님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죠. 사모님은 애틋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저에게 다시 안겨왔고 성태씨,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에요. 마음이 가지 않으면 성태씨를 이렇게 여러 번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걱정 마요. 당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정말 당신을 좋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분노가 사그러들었고 그녀를 안고 다시 격렬하게 키스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모님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자는 척했습니다. 사모님이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자 갑자기 제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게 정말 내 본 모습일까? 하룻밤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저는 잠시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다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조식을 주문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제가 깨어난 것을 보자 부드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조식이 곧 도착할 거예요. 먹고 좀 더 쉬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식을 함께 먹으며 TV를 켰고 우리는 그날이 토요일임을 떠올렸습니다. 쉬는 날이라 조금 더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문득 저는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사모님, 아이들은 안 챙겨도 되나요? 저는 사모님에게 자녀가 둘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이미 다 커서 자취하고 있어요.
둘 다 대학생이라 서울에서 지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끼리 있을 때는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누나라고 불러요. 그 말에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그녀의 요청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사모님은 자신이 저에게 더 가까운 존재로 다가오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느긋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우리는 하루 종일 그 호텔에서 머물었습니다. 그 호텔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서 우리는 그것들을 재미있게 즐겼고 남은 시간에 우리는 다시 방에서 서로를 탐닉하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것을요. 그날 밤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모님은 이미 40대 중반이었지만 몸매와 피부를 보면 누가 그 나이라고 믿겠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 관리한 덕분에 피부 탄력은 30대 여성보다 더 좋았고 그 건강한 몸매는 저를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껴둬요. 앞으로도 기회는 많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웠고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성숙함과 함께 어린아이 같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창밖의 불빛들을 뒤로 한 채 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운전하는 그녀의 손목에서 팔로 이어지는 우아한 선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은은한 음악과 부드러운 엔진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사모님은 차를 멈추고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들어가요. 그녀의 미소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묻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저는 아쉬운 마음을 숨기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모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차를 돌려 떠났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사모님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후미등이 점점 멀어지며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빠르게 지나간 시간 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젯밤의 모든 일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손길, 그리고 눈빛, 모든 것이 저를 그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육체적인 매력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저는 결국 그녀와 애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과 사무실 직원들 앞에서는 여전히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스러웠지만 가끔씩 시간을 내어 그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소개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월급도 많이 올랐고 일하는 환경과 분위기도 훨씬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직 후로도 그녀와 꾸준히 연락하며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제게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와의 시간은 저에게 많은 의미를 주었고 지금도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들이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